재혼 후 10년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웠지만 남편이 죽자 말자 마주한 건 자식들의 차가운 멸시와 집을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슬픈지만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끝자락 수님의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찌든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 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벌써 10년 남편 박 회장의 자식들에게 수님은 여전히 우리 집 들어온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과일 좀 더 깎아오세요. 우리 성진이가 이 집회 아니면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새침한 목소리가 부엌 대기처럼 일하던 수님의 등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커녕 남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아줌마라 부르는 며느리의 태도에 수님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박 회장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나무라려 해도 수님은 그저 남편의 소매를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마음 편한 게 내 행복이라는 생각에 그저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었지요. 애들아, 그래도 새어머니인데 호칭이 그게 뭐냐? 주님씨 고생하는 거 너희도 알잖니? 박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큰아들 성진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재산 바라고 오신 거 아니면 호칭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은 칼이 되어 수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우다 늦깎이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남은 생을 의지할 따뜻한 등 하나가 필요했을 뿐인데 자식들의 눈에는 수님이 아버지가 일궈놓은 건물을 노리고 들어온 불려우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친 자식들은 수님이 정성껏 싸놓은 갈비며 나물 꾸러미를 차 트렁크 가득 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남은 것은 수북한 설거지 더미와 차갑게 식은 찻잔뿐이었지요. 수님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씨, 이리 좀 와봐요. 내 말이 들려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동자가 유난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수님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파수꾼의 눈빛 같았습니다. 수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집안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건 그로부터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박 회장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무 토막처럼 말라가는 모습에 수님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지키는 수님의 곁에서 자식들이 내뱉는 말들은 병마보다 더 날카롭게 수님의 가슴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들어봐. 그 시내 빌딩 말이야. 그거 서류 어디다 뒀어? 이 아줌마가 때 돌리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한다고. 큰아들 성진은 산소호흡기를 낀 아버지의 손을 흔들며 재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쏘아붙였지요. 아줌마, 여기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아버님이 미리 손 써두셨을 거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나갈 준비나 하세요. 수님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여윈 다리를 주무르며 마른 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자식들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남편을 요양원으로 옮기자고 재촉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들에게 남편은 그저 돈이 나오는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예우는커녕 재산을 축내는 식객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수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잠시 잠이 든 자식들을 뒤로하고 남편이 간신히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서글픔과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열쇠 뭉치와 낡은 명함 한 장을 수님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님아, 미안하다. 내 자식들이 더 모양인 걸 알면서도 내 욕심에 널 이 고생을 시켰어. 여보, 지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기운 좀 차려봐. 제발. 아니,
내 말 잘 들어. 이 열쇠랑 명함 절대로 애들한테 들키지 마. 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넌 내 인생 살아. 그동안 고마웠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님은 얼떨결에 그 열쇠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턱이 없었지만 남편이 생애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 전한 메시지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안은 곡소리 대신 자식들의 고함과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며느리는 수님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줌마, 혹시 아버님이 뭐 따로 주신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나중에 걸리면 경찰 부를 거니까. 수님은 가슴속에 숨긴 열쇠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보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지요. 하지만 수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년을 파출부처럼 부려먹고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 난 저들에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견뎌온 10년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는 향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연기 너머로 보이는 자식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욕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은 큰아들 성진은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틈만 나면 동생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치였지요. 그들의 대화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오로지 남겨진 아파트와 예금의 향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인도 끝나지 않은 장례 둘째 날 밤 성진과 며느리는 수님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휴게실로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진의 손에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알아본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아줌마, 길게 말 안 할게요. 여기 상속 포기 서류에 사인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당연히 우리 남매가 물려받는 겁니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여기 계속 계실 명분이 없잖아요? 수님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별 후 외로워할 때 그 곁을 지키고 최근 몇 년간 지독한 암투병의 고통을 함께 견뎌낸 것은 오직 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몸이 차갑게 식기도 전에 자식들은 그녀를 유통기한 지난 짐짝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버님 보내드리는 길에 꼭 이래야만 합니까? 아줌마, 자꾸 아버님 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줌마랑 재혼한 건 노후에 밥 해줄 사람 필요해서였어요. 그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며느리의 서늘한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님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성진은 한술 더 떠 수님의 개인 가방을 구석으로 밀쳐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장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 마세요. 이미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아줌마 짐은 사람 시켜서 문 밖에 내놓을 테니 알아서 가져가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남편을 보필한 대가가 고작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지요. 하지만 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품 안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마지막 유품, 그 작은 열쇠와 변호사의 명함이 전해주는 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비웃음을 남기고 자리를 뜨자 수님은 흐릿해진 눈을 훔치며 화장실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수님의 눈빛에 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 명함을 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게요.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그 짧은 순간 수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세월을 무시당한 한 여자의 서러운 눈물이자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마지막 의지를 잇겠다는 결연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자식들 탓에 수님은 평생의 짐이 담긴 캐리어 하나만을 끈 채 낯선 길바닥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수님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 명함을 꺼내들고 남편이 일러준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지요.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수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남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유였지만 눈빛만은 형용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여보,
내 말 잘 듣고 있지? 당신 고생시킨 거 다 알아. 애들 성화의 비딩 서류는 넘겨주는 척했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이 가짜 서류에 속아 잔치를 벌이는 동안 남편은 가장 알짜배기였던 시내 20억 상당의 빌딩을 수님에게 유언공증으로 넘겨두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비정함을 미리 예견하고 수님이 홀로 설 수 있는 완벽한 울타리를 마련해 두었지요. 어머님, 박 회장님께서는 어머님이 겪으실 수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빌딩은 이제 온전히 어머님 겁니다. 이게 다 정말 제 거라고요? 저는 그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지난 10년 세월 무시와 멸시를 견뎌낸 그녀에게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사과이자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길로 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등기부등본을 들고 자식들이 모여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침 집안에서는 성진과 며느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실랑이를 벌이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요. 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경찰은 내가 불러야 할 것 같구나. 성진아, 내가 그렇게 탐내던 시내 빌딩 말이다. 그거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해 보렴. 수님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하던 성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소유자 이수님이라는 6글자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지요. 이제껏 보지 못한 수님의 단호한 표정에 자식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수님은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수님을 몰아세우던 성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수님의 이름 석자는 그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빼앗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더니 순식간에 앞면을 바꾸어 수님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버님 보내드리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실수를 했네요. 어머니 속상하신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부르며 짐을 내던지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식적인 호칭에 수님은 헛웃음이 나왔지요. 1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투가 오로지 빌딩 한 채의 위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성진 역시 무릎을 꿇으며 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 외아들이잖아요.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예? 수님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임종 직전까지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왜 이들에게 한 푼의 재산도 미리 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밑바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수님에게는 돈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성진아, 며느리야, 너희는 이 집이 내 어머니 집이라서 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맞아. 이 집은 이제 너희 어머니 집이 아니야. 내 집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가야겠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요? 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은 퇴거 요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보냈던 고통스러운 밤들, 명절마다 부엌에서 홀로 삼켰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수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달 뒤 수님은 남편과 약속했던 대로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빌딩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나눠달라며 매달렸지만 수님은 그들의 연락처를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남편의 인자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 준 이 선물로 나답게 한번 살아볼게요. 고마워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계모도 아닌
오로지 이수님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마시던 쓴 차 대신 이제 그녀 앞에는 세상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